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타결 가능성이 보였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사의 협상이 다시 꽉 막혔습니다. 원인은 손해배상 소송 문제 때문인데요. 노조는 어제 협상에서 기존 요구안인 임금 30% 인상을 양보하고 사측의 4.5% 인상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가 걸림돌이 된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약 7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손배소송을 취하하면 배임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파업인데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공권력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인권보고서를 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평화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타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경북문화재단에서 한국을 빛낸 대구 경북 152인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경북문화재단 김덕기 부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네, 월간 경북도 의회를 준비했습니다. 월간 경북도 의회. 네. 그러면 뭐 앞으로 매달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매달 4주 중에 한 번은 경상북도 의회와 관련된 활동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약속 지키셔야 돼요. 네,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과연 도의원들은 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할까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가 잘 뽑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 그리고 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좀 많은데 이 도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알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이걸 좀 준비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마침 지금 이제 경북도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활동을 막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작했고 또 다음 달이면 본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은 이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열리고 그러니까 매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들 차례차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도 좀 보시고 중간중간에 이슈 있을 때 우리 각 시군의회도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도의회 어떤 얘기를 주로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추가 경정 예산 심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사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이 예산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 의원들이 이게 올바른지 더 늘려야 되는지 심의를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심의 과정을 이번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요점만 좀 추려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TV를 통해서 국회 추경 얘기를 하도 많이 봐서 어떤 건지 대충 알아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추경이 없다는 건 그만큼 본 예산을 탄탄하게 잘 짰다. 그런 얘기도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추경 안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떠올려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추경 예산 편성을 안 했더라면 재난지원금 이런 걸 절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필요한 사업들 때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인데 해마다 자연재해도 많고 그러니까 돌발 변수도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정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추경 예산 짤 때 정치가 있나요? 이 본 예산에서 좀 빠졌던 논란이 됐던 걸 그때 추가 경정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이 편성해 줄 테니까 논란 될 때는 일단 빼고 보자. 라고 했던 예산이 추경할 때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많이 있군요,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의원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바뀐 도의원들 그리고 연임하는 도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좀 약속했던 지역 예산 공약 지역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이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오기도 왜 슬그머니 자꾸 넣어요? 추경할 이거 심사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이 심의를 하면서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의회 각 상임위별로 추경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또 지금 또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도의회 각 상임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국회 생각해보면 국회 상임위가 17개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개 돼 있는데 우리 경북도 의회 같은 경우는 몇 개 상임위가 있는 거죠? 6 플러스 1입니다. 여긴 6 플러스 1. 6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가 하나 이제 위에 있고 6개 세부 상임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쭉 읊어주세요. 6개 상임위 뭐가 있는지. 일단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가 있고.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6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다루는 거 6개에서 다룬다.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안 심사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할지 말지 정하고 이 도의회 전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비껴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의원마다. 이 6개 상임위 중에서 누구나 좀 가보고 싶은 상임위. 나는 여기 좀 꼭 가고 싶다. 인기 있는 상임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기획경제위가? 아무래도 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경제정책도 다 포함되어 있고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기획경제위. 건설소방위도 좀 인기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도 예산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도 이쪽에서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교육위원회 인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교육위가 좀 떨어지나요?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북도의 회계가 아니라 교육특별회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계, 돈에 대한 감시를 하는 곳이고 교육과 관련한 이 정책들, 조례안을 다루는데 우리 교육의 주체 중에 하나인 학생들은 투표권이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교육위가 가장 중요할 것도 같은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7개 상임위 살펴봤고 자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북부 지역 도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농수산위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 1,017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고요. 나온 이슈를 보면 영양군을 지역구로 하는 박홍렬 도의원이
이 스마트팜 농업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네. 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 농업 근로자의 기숙사 권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네. 이 도비가 추가로 편성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예. 그리고 의성을 지역구로 하는 이충원 도의원은 이런 이 이야기를 상임위 심사에서 남겼습니다. 이 저탄소벼의 논물 관리 사업이 지역 현실과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탄소를 적게 배출시키는 줄일 수 있는 이 저탄소벼 논물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네. 우리 지역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예산을 좀 과감하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줄이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게 농민들의 편의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또 부족한 질이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선 농수산위 영양의 박홍렬 의원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네. 또 의성의 이충원 의원은 저탄소벼 논물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 요즘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너무 치솟으면서 민생 경제 다들 이렇게 힘드신데 경제 관련 예산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 경제 관련 예산이 4,911억 원. 이번에 역시나 상임위 인기가 많은 만큼 예산도 많았습니다. 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이 안동의 김대진 도의원이 동해안의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촬영한 영상은 촬영에만 그치지 말고 도정 홍보에도 활용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이 도내 역시 노동인구가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주의 박성만 도의원은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지방에서 담당하고 이 소방은 또 국가직으로 전환한 게 이게 두 기관이 좀 모순된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도지사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예천의 이영식 도의원은 3D 프린팅 지역센터 예산이 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국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좀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비가 있어야 도비도 매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는데 요 세 분의 도의원들의 이 활동을 좀 보면 사실 이게 당장 어떤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동 김대진, 영주 박성만, 예천 이형식 의원의 언급한 얘기들 말씀해 주셨고 자, 다음은 인기는 별로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교육 분야 어떻습니까? 네, 교육 분야는 회계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 대비해서 1조 4,900억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많군요. 네. 이 교육 회계 자체가 또 세수가 또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공강택 안동의 도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공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 공사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지자체와 예산과 사업이 중복되는 그 학생들의 시설 체험과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공강택 도의원 질문을 보면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권 관련해서 좀 예산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질의는 좀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도의원들의 연령대가 이미 이 자녀들도 학령 인구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 경북 도의원들 가운데 40대가 없거든요. 다 50대 이상입니까? 네,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요? 북부 지역에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얼마나 하는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네요. 교육위의 권광택 의원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환경 분야 좀 볼까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문화환경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첫 일정으로 안동의 임청각을 방문했습니다. 아, 임청각 방문했어요? 네. 석주 이상용 선생 생가인 임청각을 방문해서 지금 네. 임청각 복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예. 다 같이 좀 보기 위해서 일단은 네, 방문을 했거든요. 직접, 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또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 위원장이 안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대일 도의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위원장. 측면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도의원들의 활동상을 좀 보면 예천의 도기욱 의원이 이 대형 산불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헬기 임차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좀 높여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 약간은 조금 이렇게 겹치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이 환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산불 문제는 우리 도민들 특히 북부 지역에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관심이 많은 만큼 예. 계속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김대희 위원장은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화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단체의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성과가 없으면 이 지원을 좀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뭐 각종 단체 예산 지원 많이 하는데 그걸 철저히 좀 성과 평가를 하고 네. 그 예산을 또 지원할지 말지 여부.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뭐 가장 뭐 중요한 상임위라고 할까요? 뭐 도민들이 가장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임위가 되겠죠. 복지 분야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4,350억 원 증가한 규모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의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금이 623억 원 신규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이 대책에 있어서 이 정부가 또 바뀌면서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 예산안이 좀 올라왔고요. 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 지적이 좀 나온 것이 어제 아마 허승규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대표가 예.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이 장애인 시설 문제. 아, 예. 네. 경상북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동에서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이 경북의 뭐 영덕, 영천, 경산, 경주, 안동 이 곳곳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경상북도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예. 어쨌든 구체적인 뭐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예. 제가 도의원들의 이런 활동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구 도의원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저거 하나만한 얘기 아니야? 저거 꼭 필요한 얘기였어. 라고 하는 걸 좀 판단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렇죠. 의미가 없다. 예. 경상북도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 가운데 약 30%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조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네. 많아요? 네. 오. 그러니까 만들어놨지만 무용지물인 조례도 있다. 예.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살피려면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조례가 그 의미가 있으려면 네.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이제 추경 편성할 때 여기에 이제 정치가 작용한다는 말이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심사, 확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쭉
경북도 의회 각 상임위별로 추경 편성 내용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주 알차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지방의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 코너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면 글쎄요, 이 도의원들도 네. 조금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취재 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비판할 건 좀 많이 비판해 주시고 네. 칭찬할 건 또 많이 칭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북도 의회 살펴봤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최근 경북문화재단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대구 경북 152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까지 시대별로 인물을 선정했는데요. 어떤 인물이 선정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 김덕기 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덕기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북문화재단에서 한국을 빛낸 대구 경북 152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의 의미와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상북도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 문화의 뿌리입니다. 통일신라의 천년시대를 비롯해서, 경주신라, 가야, 그리고 안동의 선비문화권, 낙동강 3대 문화권의 발상지죠. 네. 대한민국 역사 문화의 뿌리였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까지 끌어올린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가 위기 때는 언제나 국난 극복에 선두해서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선조들의 추상 같은 위엄과 창조적인 기상을 이어받아서 시도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이제 4차 산업, 디지털 대전환기와 통합 신공항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뤄가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인물을 선정해서 일관성 있는 인물 선양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을 빛낸 대구 경북인 152인을 1차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관성 있는 인물 선양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이번에 경북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셨네요. 자, 선정 과정은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혹시 선정 원칙이 따로 있었는지요? 네, 선정 과정은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1차 학술조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우리 자체 자문위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 사회, 소위원회 사회를 개최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대구 경북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인물 또는 대구 경북에서 주로 활약한 인물 또 해당 분야에서 국가 민족 대구 경북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서술할 자료가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현재는 고인이죠. 고인을 대상으로 했고 친일 논란이라든지 북한 정권 참여자는 제외하고 분야별로 성별 인물을 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올랐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152만 선정하시기 정말 힘드셨겠어요. 예,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인물이 선정됐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뭐 152인 모두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고 시대별로 인물을 좀 선정하셨는데 우선 일제 강점기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선정하셨는지 뭐 간략히 몇 분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 서로군 정서 참모장으로 활약하신 일송 김동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신산 김창숙, 남자현 지사, 어병대장 은광 이강년, 왕산 허위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우국 시인이신 이상화, 이육사 선생님도 포함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인물들. 주로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위주로 해서, 석주 이상용, 일송 김동삼, 심산 김창숙, 남자현 지사, 운강 이강년, 왕산 허위, 여기에 이상화, 이육사 선생까지. 아, 정말 그 엄혹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분들. 자, 대표적으로 꼽아 주셨고. 자,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를 좀 보죠. 그 해방 이후 인물 중에는 기업인도 두 분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네요. 예, 당연히 이제 경상북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공단과 포항제철 등 주요 산업의 고장으로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을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지역입니다. 그 성장의 중심인 그 당시 이제 삼성물산 이병철 회장님, 현재 삼성이죠. 또 포항제철의 창업주 박태중 회장을 각각 포함하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또 많이 계시겠지만 삼성 이병철 회장, 포항제철의 박태중 회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른 분야 인물도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화인물로는 이제 강아지똥의 저작 권정생 선생부터 청록파 시인 박목월 조지훈 선생님, 또 종교인으로는 유명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객이신 김수환 추기경과 해인사 성녀를 역임하신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동운동에 힘쓴 전태일, 그리고 독립운동에 힘쓴 최부잣집 최준 등 사회 분야 인물도 선정되었습니다. 시간 사정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인물은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좀 들어봤던 그런 인물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권정생 선생부터 해서 박목월, 조지훈, 김수환 추기경, 전태일 열사 등등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빛낸 대구 경북인 152명. 선정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예, 이번에 1차 선정했고요. 향후도 계속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2차, 3차 계속
발굴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이 대구 경북 인물 선양을 위해서 뮤지컬, 전시회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물 도자 접시 전시회를 이제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뭐 고려 다완의 명인이신 하동의 길선 선생님이 이분도 이제 그 김천 출신이시죠. 작품 제작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초상을 가로 세로 60cm 크기의 도자 접시에 넣어 구운 작품인데, 전시는 올해 12월 경북도청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2인의 인물에 대한 그 도자, 공모 전시회를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인물 도자 접시 전시회. 올 12월에 경북도청 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시라고. 그러니까 152명의 얼굴 다 이제 새겨 넣는 거죠. 다 넣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적으로 몇 분만 하는 겁니까? 하동희 길선 선생님은 이제 1차적으로 30인을 지금 완성을 했고요. 1차적으로. 쭉 작업을 진행하고 152인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모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실 경북문화재단의 향후 또 다른 사업 계획이 있을까요? 예, 경상북도 문화재단은 이제 2년 6개월 전에 이제 새로 출범을 했는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난 10일부터 도내 기업인 예술인들 대상으로, 경북 예술 경영 아카데미 최고위 과정을 시작하였고, 올 9월 달에는 경북 전통주를 주제로 한 경북 술문화 축제, 또 11월 달에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작 뮤지컬 랑랑별의 선물, 작년에 굉장히 호평을 얻었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도내 예술인들 작품 판매진인 경북 예술 장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영원한 문화예술 대축제,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는군요. 경북 예술 경영 아카데미부터 해서 경북 술문화축제, 랑랑별의 선물, 경북 예술 장터까지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을 빛낸 대구 경북 152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문화재단 김덕기 부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2달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이달 경제 동향 보고서 이제 그린북을 통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달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통상 정부는 이제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라도 조금 완곡한 표현 애들로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대내 악재보다는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 악재가 국내 경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중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뭐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하고 또 무역 수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넉 달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환율까지 뛰면서 수입 물가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정부가 정말로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어떤 어두운 시각, 부정적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벌써 몇 달째 뭐 우리 경제 좋은 시그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뭐 여러 지표에서 다 이렇게 안 좋은 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경제 분야 중에 뭐 좋은 점이 혹시 있나요? 하나라도 현재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제 경기 후행성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고용 지표는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고용 지표는 괜찮다.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 고령층이긴 하지만 그나마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가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아마 지난달에 제 기억으로 한 84만 명 이상 이제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난 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나마 취업자 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 국한된다. 자, 코로나 국면에서도 잘 나가던 글로벌 IT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애플,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경기 침체 대비해서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특히 며칠 전이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뭐 보류한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가 또 됐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기업들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이제 꺾인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좀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은 투자를 좀 줄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인데요. 내년에 애플이 고용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애플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유행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와 지출을 유지해 왔고요. 매년 직원을 5에서 10% 증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 인력 아예 뽑지 않고요. 퇴사한 직원의 자리도 충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지금 뭐 중국발 공급망 교란 또 생산 비용 증가 영향으로 애플의 실적에도 빨간불,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거고요. 애플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5년 만에 일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긴축 경영한다. 이 얘기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강도 긴축이 어쩌면 부작용, 이른바 이제 오버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 전조라는 겁니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비한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 새로운 공장 보류한다는 소식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왜 법인세 인하 계획 발표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이유가 왜 기업들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인세 줄이면 투자 확대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하고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다였거든요. 뭐 투자는 뭐 경기 상황이나 회사 내부 상황 여기에 따른 거지 법인세는 상관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 결정 보니까 역시 후자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 같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내의 대기업들 뭐 1,000조 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이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지금 뭐 복합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보따리를 예정대로 풀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정부가 뭐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완화안을 또 다시 발표를 했는데 법인세 완화가 한 6.8조, 뭐 7조 가까이 이렇게 법인세를 덜 걷겠다라는 건데 글쎄 이게 뭐 투자로 이어질지 7조 원 이상의 뭐 고용 효과 이런 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입 쇠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액이 30% 안팎으로 껑충 뛰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0% 넘게 오른 이 품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이제 올해 축산물 수입이 급증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도 늘어났고요.
워낙에 지금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국산 대신 수입산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품목,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와 대파 이렇게 7개 품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받지 않겠다,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할당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주요 먹거리 가운데서도 물가 영향력이 큰 품목들입니다. 이걸 좀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서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의도입니다. 네, 이런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건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할당 관세 인하를 하는 게 물가 인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정부의 설명은 예를 들어 소고기의 경우 현재 호주산의 경우는 관세율 한 16% 정도, 미국산의 경우는 10.6%가 부과되지만 연말까지 제로 0%로 낮아지게 되면 그 수입 감세가 없어지게 되면 소고기의 이제 소매 판매 가격은 소비자들은 적게는 5%, 많게는 8%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5에서 8% 문제는 그 사이에 국제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요. 환율도 변수인데요. 환율이 올라버리면 이게 수입 물가라는 게 환율, 달러를 갖고 사와야 되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수입 물량을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수입품, 특히나 이제 쇠고기는 첫 번째인데요. 할당 관세를 낮춘 게. 그러다 보니까 한우 농가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렇겠어요. 뭐 최근에 사료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가뜩이나 경영 부담이 큰데 정부가 이제 10만 톤에 달하는 이 관세 이제 무관세로 수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우 농가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가 인하 효과 뭐 미미할 수도 있고 우리 한우 농가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니까 이런 문제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네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도 다 해당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상관없이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기존에 최대 4억 원이었다면 6억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1주택자, 일시적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을 6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년으로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대출 규제 역시 완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출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무주택자들이 선택 주택 구입에 나설 거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집값은 내렸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무주택자가 선뜻 매수하기에는 아직 고점 인식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깡통 전세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값보다도 이 집값이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받게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선별적으로 특별 관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한 90%를 넘는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서 특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이 반환하지 않는 소위 이제 나쁜 임대인 명단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공개하는 방안까지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사실 뭐 시세에 대해서, 시세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을 이제 누르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좀 창피를 줘서라도 보증금을 좀 까먹는 이런 이제 나쁜 임대인을 이제 가려내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와 함께 이제 시사 확인이 좀 어려운 최근 들어서 이제 신축 빌라 등에서도 사기가 많은데 새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빨리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쁜 집주인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개해서 그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처벌까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거래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요. 또 카드사는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교통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 카드인데요. 현재 이용자 수가 한 40만 명 정도, 전국 17개 시도 159개 시군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사용은 가능한데 마일리지 적립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별 이 지역이 좀 달라가지고 적립 지역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불편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요. 오늘부터입니다. 카드사의 사업 지역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의 카드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은 전국적으로 40만여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게 좀 더 홍보가 돼서 지금 고유가 때문에 이 교통비에 좀 어려워하시는 서민 청년들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좀 더 여쭤볼까요? 오늘 정부에서 이제 조세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왜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준다는 그런 안을 발표를 해서 공격을 좀 받아서 그런가요? 이제 소득세 개편안 저소득자 위주로 개편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과세 표준 기준에서 3천만 원까지는 한 8만 원 정도 절감, 5천만 원까지는 한 18만 원 정도, 7,800만 원까지는 한 54만 원 정도 이제 절감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다 좋은데, 세금 깎아주는 건 좋은데요. 지금 점점 우리 정부에서 쓸 돈이 많아지잖아요. 여기저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정부 재정 이거 괜찮을까? 아니면 다른 데서 더 많이 걷는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 뉴스 보고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증세 내용이 거의 사실은 없죠. 가파르게 올랐던 이제 종부세 깎아주고 법인세, 소득세까지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5년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209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09조 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제 이 조세 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민간 위주로 하게 되면 기업이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낙수 효과가 기대를 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인세, 부가세 모두 다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지금처럼 내년까지 또 일부에서는 내후년까지도 이제 경기 우려를 이제 하는 이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괜찮겠는데 글쎄 그런 기미가 이렇게 썩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이런 조세 개편안도 이거 국회 입법 사항이죠?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가 이게 지금 통과가 될는지 소득세 개편, 소득세 개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법인세, 종부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소득세는 이제 8,8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과표 구간을 좀 세분화하면서 이제 중산층, 그다음에 저소득 근로자들 위한 거기 때문에 여야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종부세하고 법인세의 경우는 좀 찬반 논란이 뚜렷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개정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